혹시 인도에서 암호화폐로 돈 좀 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겁니다. 무려 30%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른바 30% 규칙이라는 건데 대체 이게 뭐고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가 쉽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암호화폐나 요즘 핫한 NFT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냥 3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30%는 고정세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얼마를 벌었든 비트코인으로 벌었든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으로 벌었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예외 없이 딱 30%를 떼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번 세법에서 가장 좀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30%라는 숫자 말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규칙들이 뭐가 있을까요?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도 정부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암호화폐 수익을 뭐라고 보냐면 복권이나 도박 당첨금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구나,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법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30% 고정세율. 둘째,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 셋째,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1% 원천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논란이 많은데 손실을 처리하는 규정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요, 기가 막히게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판 가격에서 딱 처음에 샀던 가격만 뺄 수 있어요. 끝! 그 외에 채굴한다고 쓴 전기요금이라든지 거래소에 낸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대 비용은 전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 1%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세, TDS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흐름을 다 들여다보고 세금을 투명하게 걷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규칙 얘기만 했으니까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 라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6살의 평범한 투자자예요. 우리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금법이 실제 투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라훌이 2번 거래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으로는 7만 루피를 벌었고 NFT로는 3만 루피를 잃었네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번 돈에서 잃은 돈 떼고 총 4만 루피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손실 상쇄 불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쪽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번 돈에서 그걸 빼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거래는 그냥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럼 라훌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익이 난 비트코인 거래만 딱 떼어서 봅니다. 얼마 벌었죠? 7만 루피. 두 번째, NFT에서 손해본 3만 루피는요? 이건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4만 루피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은 이익번 7만 루피 전체에 대해서 30%, 즉 2만 1천 루피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니,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제를 만든 걸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규칙들 뒤에 숨어있는 정부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디지털 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 둘째, 불법적인 활동, 특히 자금 세탁 같은 걸 막겠다. 셋째, 모든 거래 기록을 남겨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경제를 위한 어떤 법적인 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죠. 이 VDA 세금,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금이 얼마나 빡빡한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주식이랑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실이 나면 다른 데서 번 돈이랑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심지어 올해 손에 돈 건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VDA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얄짤없어요. 당연히 이런 엄격한 규칙은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막 시작하는 소액 투자자들이나 NFT 만들어서 파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세율은 높은데 손해본 건 인정도 안 해주니까 이건 뭐 수익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미래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연 이 법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인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금의 영향력은 훨씬 더 넓습니다. NFT를 만드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업들, 또 거래소까지 말 그대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닐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력한 규제는 정부가 일단 시장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인도는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꽉 쥐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의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인도의 대답이 앞으로 이 나라의 디지털 경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